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아십니까? 삼국지를 모르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나간 중에 삼국지는 워낙 방대한 분량의 책이라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에 3번은 삼국지를 읽어야 한다. 어린 시절에 한 번, 청년이 되어서 한 번,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한 번입니다. 그만큼 삼국지라는 책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온갖 요소들이 풍부하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방대한 분량 때문에 또는 생활에 바빠서 삼국지를 읽지 못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풀어 쓴 삼국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삼국지를 알기 쉽게 풀이했을 뿐만 아니라 책 속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만을 축약을 하였고 또 나아가서 그동안 민간의 전승대에 구비되어 오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데 묶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는 복숭아나무와 똥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편하게 누워서 평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겁쟁이 소년 흥가, 마을이 생긴 이야기, 복숭아나무와 똥나무. 아주 먼 옛날 중국의 후한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해 봄 느덕이옷에 괴나리 보찜을 맨 한 늙은이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늙은이는 머리와 눈썹, 수염은 온통 새하얀데 얼굴은 어린애같이 고왔습니다. 늙은이는 여러 날을 걸어왔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걷기도 하고 휙휙 바람처럼 나는 듯이 걸어 마침내 넓은 땅에 이르렀습니다. 땅은 붉은 황토였습니다. 진흙이 집신에 더덕더덕 달라붙었습니다. 휴, 쉬어가자. 늙은이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보찜에서 호리병을 꺼내들었습니다. 호리병이 주둥이를 입에 대고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맛 좋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늙은이가 마신 것은 도화주였습니다. 도화주는 복숭아로 빚은 술입니다. 기운을 차린 늙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참 넓구나, 넓어. 끝간데 없이 펼쳐진 땅끝이 둥글게 하늘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늙은이는 땅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번쩍번쩍 나는 듯이 걸었습니다. 넓은 땅의 가운데쯤에서 큰 물이 흐르는 강을 만났습니다. 물이 맑았습니다. 흙도 좋고 물도 좋구나. 늙은이는 흙이 달라붙어 무거워진 집신을 벗어 던졌습니다. 맨발이 좋구나. 하루 종일 붉은 땅을 밟으며 걸어다녔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겠어. 늙은이는 어느 한 곳에 다다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찜을 풀고 씨앗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여기다 심어보자. 늙은이는 작은 씨앗을 땅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한 알 한 알 정성껏 심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자. 늙은이는 강이 보이는 언덕으로 갔습니다. 풀밭에 보찜을 풀고 앉았습니다. 다시 호리병을 꺼내 도화주를 마셨습니다.
늙은이는 술이 밥보다 좋았습니다.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늙은이는 보찜을 베고 누웠습니다. 다 마신 호리병이 옆에 뒹굴었습니다. 늙은이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름달이 둥글어 있으나 다시 이지를 질 때가 있나니 달 아래 풀밭에 누우니 부러울 것이 없구나. 노래를 부르던 늙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가 사르르 아팠습니다. 아이고, 도화주를 너무 마셨나. 아무래도 똥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늙은이는 누웠던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지를 내리고 앉았습니다. 뿌지직 금방 똥이 한 무더기 나왔습니다. 시원하다. 똥을 누고 난 늙은이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뱃속이 편안하니까 또 술 생각이 났습니다. 보찜에서 다른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달밤이 참 좋구나. 도화주를 마신 늙은이가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둥글고 가득 찬 달아 너는 언제 지느냐. 좋은 소리는 천리를 가고 좋은 나무는 천년을 간다.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잦아들더니 어느덧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술 마시고 똥 누고 노래하던 늙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길을 떠난 것일까? 늙은이가 눈 똥만 한 무더기 보였습니다. 그 후 다음의 봄, 백발노인이 머물고 간 넓은 땅에 푸른 싹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슨 싹일까? 바로 늙은이가 씨앗을 심은 나무 싹이었습니다. 한 그루, 두 그루, 여기저기에서 어린 싹을 틔운 것이 무슨 나무일까? 바로 늙은이가 밥보다 더 좋아하는 도화주를 만드는 복숭아 나무였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복숭아 나무들이 무릎 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늙은이가 머물러 간 자리, 배가 아파서 똥을 누고 간 자리에서도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늙은이가 머물다 간 자리, 배가 아파서 똥을 누고 간 자리에도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복숭아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무엇일까? 달리 씨앗을 심은 적도 없었습니다. 혹시 똥이 나무를 태어나게 한 걸까?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늙은이가 눈 똥 속에 나무의 씨앗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늙은이는 이것저것을 떠돌며 나무 열매나 풀씨를 밥 대신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셀 수 없이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물들이 자라서 새끼를 치듯이 복숭아 나무도 새끼를 쳤습니다. 연분홍 복사꽃이 피고 지고 붉은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나뭇잎과 열매는 썩어 거름이 되고 새로운 씨앗은 싹을 틔웠습니다. 넓은 땅에는 복숭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늙은이가 똥눈 자리에서 태어난 나무도 쑥쑥 자라나 새끼를 쳤습니다. 그리고 늙은이가 똥눈 자리에서 태어난 나무도 쑥쑥 자라나 새끼를 쳤습니다. 이 나무 이름을 무엇이라 부를까? 똥눈 자리에서 태어났으니 똥나무라고 부르죠. 똥나무에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똥나무의 열매는 처음에는 연두색이고 익으면서 붉어지다가 다 익으면 까맣게 되었습니다. 이제 넓은 땅은 복숭아나무와 똥나무가 어우러져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늙은이가 똥눈 자리에서 처음 태어난 똥나무의 키가
눈에 띄게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똥나무들은 자랄 만큼 자라면 더 이상 크지 않는데 그 나무만 유별나게 뽐내듯이 쑥쑥 자라났습니다. 100년쯤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넓은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숭아밭을 가꾸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뽕나무를 가꾸고 누에를 쳤습니다. 이제 보니 사람들이 똥나무를 뽕나무라고 부르는군요. 똥는 자리에서 태어나 똥나무라고 했던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뽕나무로 이름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을 이름도 누상촌이라고 불렀습니다. 누상촌이란 뽕나무 마을이란 뜻입니다. 뽕나무 이야기, 우산 같은 뽕나무. 복숭아 나무도 많은데 왜 뽕나무 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늙은이가 똥눈 자리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뽕나무가 유달리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뽕나무는 마을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어른 3명이 두 팔을 벌려 안아도 나무 둥치를 다 감을 수 없는 아름드리입니다. 똥눈 자리에서 태어난 똥나무. 아름드리 뽕나무가 되었네. 다른 뽕나무 너도 나도 주인이 있는데 아름드리 뽕나무는 주인이 없네. 그런데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 중 누구도 이 나무는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장대 같은 장마비가 쭉쭉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마비를 맞으며 한 떠돌이 가족이 누상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차림새는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떠돌이 가족은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신 젊은 부부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휴, 응아, 어디 비를 피할 곳을 찾아보거라. 예, 아버님. 아들이 마을을 살펴보았습니다. 뿌연 비안기 속에 커다란 나무가 보였습니다. 아버님, 저기 큰 나무가 보입니다. 저 나무 밑으로 가시죠. 그래, 어서 가자. 떠돌이 일가는 빗줄기 속을 헤치고 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찾은 진흙길이라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거 힘들구나. 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진흙이 집신에 잔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흙을 털고 걸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신은 금방 진흙신이 되었습니다. 떠돌이 일가는 힘들게 진흙길을 걸어 커다란 나무 밑에 이르렀습니다. 두 다리가 천근같이 무거웠습니다. 떠돌이 일가는 나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밑은 빗줄기가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뽕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큰 뽕나무는 처음 보는구나. 아버지가 나무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지. 빗물이 들지 않는 게 마치 집안에 들어온 것 같구나.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아늑한 것이 방안같이 느껴져요. 나무 밑은 정말 아늑한 방안처럼 편안했습니다. 아들은 나무 밑에서 걸어나와 뽕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우거진 가지의 숲이 비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좀 더 멀리 비켜와서 뽕나무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드리 둥치 위에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지에는 잎이 무성했으며 그 모양은 마차를 덮고 있는 우산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마차 덮개 같은 나무. 아들은 중얼거리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이 뽕나무 모양이 마차의 덮개같이 생겼습니다. 마차 덮개같이 생겼다고?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 내가 봐야겠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들이 바라본 자리에 와서 뽕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그리고 아버님, 이것까지 걸어온 길이 진흙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와 아들은 신고 있는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잔뜩 진흙이 달라붙어 있는 신발은 몇 끈이 될 만큼 무거웠습니다. 나무는 마차의 덮개 모양이고 신발은 8끈 반이라고 했다. 흥아, 어서 가서 저울을 빌려오거라. 예, 아버님. 아들은 뽕나무에서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어른, 이것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저울 좀 빌리러 왔습니다. 예, 여기 있어. 집주인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얼른 저울을 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은 저울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진흙이 묻은 집신을 벗어서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과연 적지도 많지도 않은 딱 8끈 반이었습니다. 흥아, 이곳이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 곳이다. 예, 아버님.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떠돌이 일가는 이제 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쭉쭉 내리는 비를 그냥 맞았습니다. 떠돌이 생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떠돌이 일가는 살 곳을 찾아 북쪽 땅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마차의 덮개 같은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신고 있는 신발이 8끈 반이 되는 때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너희들이 살 곳이다라는 풍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떠돌이 가족은 살 곳을 찾았습니다. 이 떠돌이 가족은 요시 일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유홍이라고 하고 아들은 유홍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우씨이고 며느리는 마씨였으며 마씨는 뱃속에 첫 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시 일가 이야기. 떠돌이 가족. 떠돌이 요시 가족은 어디서 왔을까? 누가 마차의 덮개 같은 나무를 발견하고 신발이 8끈 반이 되는 때가 있으면 그곳에 집을 지으라고 했을까? 요시 일가는 먼 남쪽 땅에서 왔습니다. 요시는 한나라 종친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흥의 할아버지 때 이르러 종친의 자기가 없어지고 평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시 집안의 살림이 기울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풍수일을 하며 겨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우리 집안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명예롭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지요? 그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야 한다. 고향을 떠나란 말씀입니까? 그렇다. 멀리 북쪽 땅으로 가야 한다. 집안이 명예롭게 일어서는 일이라면 어딘데 못 가겠습니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들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아들도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이였습니다. 그래, 떠나거라. 내가 북쪽 땅으로 가 살 곳을 정하고 터를 잡으면 그 후 일은 네 아들이 할 것이다. 아들 옆에는 손자 유홍이 다소곳이 서 있었습니다. 풍수는 아들과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듣거라. 북쪽으로 가야 한다. 어느 때든 마차의 덮개 같은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신고 있는 신발이 8끈 반이 되는 때가 있으면
바로 그곳에 정착하여라.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 우리 집안이 비로소 운수가 트일 것이다. 풍수는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집안의 운명은 다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른 대로 북쪽으로 떠나자. 이렇게 해서 유씨일가는 북쪽으로 살 곳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북쪽 땅은 멀고 멀었습니다. 한 데서 자고 구걸을 하면서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걷고 또 걷고 수십 켤레의 집신이 닳고 닳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가고 추운 겨울이 닥쳤습니다. 싱싱 사나운 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눈 쌓인 길에 빠지고 뒹굴면서 걸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들과 며느리가 부축하였습니다. 갖은 고생을 다하였지만 누구 하나 길을 떠나온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떠돌이 생활 중에 며느리는 첫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마씨는 떠돌이 생활이 힘들었지만 뱃속의 아기가 태어날 곳은 할아버님이 이런 새로운 땅이라고 생각을 하니 힘이 솟았습니다. 마침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요시일가는 북쪽 땅 멀리 와 있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이른 곳은 어디일까? 다시 여름이 오고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일가는 장마비도 아랑곳 없이 걸었습니다. 이것저것을 떠돌던 요시일가는 마침내 복숭아밭과 뽕나무밭이 어우러져 펼쳐진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이 바로 누상촌이었습니다. 뽕나무집에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 내 이름은 흥가이다. 아버지 유흥과 아들 유흥은 아름드리 뽕나무가 마당으로 들어오게 낮은 울타리를 쳤습니다. 흙으로 집을 짓고 지프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뽕나무가 이제 제주인을 만났군. 우후, 주인이 따로 있었군. 마을 사람들은 뽕나무가 주인을 만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드리 뽕나무의 주인이 된 유씨일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뽕나무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유씨일가가 뽕나무터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뽕나무집에는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유흥이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쫓아가듯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 다 늙은 몸을 이끌고 먼 북쪽 땅으로 오느라 기운이 다해 몸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타양에서 우리만 남았구려. 유흥은 슬픔을 가누지 못해 몸도 눕고 말았습니다. 당신마저 병들어 누우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기운을 차리세요. 부인 마씨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요.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날 텐데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안 되지요. 요시집은 끼니거리도 없었습니다. 마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집 저 집 가을 거지를 도와주며 양식을 얻었습니다. 가을이 깊었습니다. 뽕나무 잎은 누렇게 변하여 떨어졌습니다. 병이나 누워있던 유흥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을 날이 오늘 내일 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별이 돋아나고 둥근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유흥은 마당으로 나와 뽕나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아내가 무사히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뽕나무는 무슨 바람이든 들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얍! 얍! 하고 짧은 기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일까? 무사들이 무술을 겨룰 때 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흥은 얼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뽕나무 마을에 복숭아밭을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낮은 언덕에서 아까부터 한 무거인이 무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목금을 들고 앞으로 내달립니다. 얍! 얍! 짧은 기합 소리가 터집니다. 무거인의 동작은 바람처럼 빠르고 가벼웠습니다. 땅을 차고 공중으로 솟아올라 몇 바퀴 제주를 넘고 사뿐히 땅에 내려앉습니다. 휙휙 손과 칼 눌림이 안 보이게 춤을 춥니다. 누가 보아도 대단한 무술 솜씨입니다. 무거인은 이곳 탁현 땅에서 일어난 호걸입니다. 매일 밤 강언덕에 나와 무술 연말을 하였습니다. 조금 전 뽕나무집에 유흥이 들은 소리는 바로 무거인이 지르는 기합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집을 밝혔던 불이 꺼지고 마을은 캄캄해졌습니다. 환한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 차림을 한 사람이 마을 어귀로 들어왔습니다. 누가 볼세라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집집에 담에 바짝 붙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도둑일까?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바로 큰 뽕나무 집 앞을 지나 뒤쪽에 복숭아밭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사나이는 언덕진 곳으로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이 꺼진 마을은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집, 바로 큰 뽕나무가 있는 초가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 집이 틀림없구나. 사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나이 뒤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다가갔습니다. 네 이놈! 어이쿠! 사나이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누구시오? 사나이는 앞에 거인처럼 버티고 선 사람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이놈! 너야말로 누구냐? 야밤에 마을을 훔쳐보고 있는 내 놈은 틀림없이 도둑이었다. 거인은 당장이라도 사나이를 내리칠 듯이 다가갔습니다. 아니요, 나는 탁현 땅에 사는 지현이라는 사람이요. 사나이가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지현이라고? 거인은 놀라는 눈치입니다. 탁현군의 지현선이란 말이요? 그렇소이다. 아이고 이거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탁현 땅에 사는 무거인이요. 무거인이라고요? 지연이라는 사람도 놀라는 말투였습니다. 탁현 땅에서는 소골이 아니시오. 두 사람은 서로 예를 갖추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어떤 사람인가? 지연은 탁현군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선비이면서 청렴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어디로 이것이 있는지요? 무거인이 물었습니다. 예, 사실은 미행을 나왔습니다. 미행을 나오셨다고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러 나오셨군요. 그게 아니고 요즘 백성들 사이에서 도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뽑고자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이 마을에서 무슨 단서라도 찾으셨습니까? 저기를 보십시오. 지연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불이 켜진 집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기 큰 나무가 있는 집 말이요. 그렇소. 도박꾼들은 밤이 새는 줄을 모른다고 하지 않소. 이 늦은 밤까지 불이 환하게 켜진 걸 보면 저 집이 도박꾼 소굴이 틀림없을 것이요.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돕겠으니 도박꾼들을 모두 잡아드립시다. 뚜터지 않게 무거이를 먹었으니 든든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우연히 두 사람은 달밤에 복숭아밭에서 만났습니다. 지연은 탁현 땅에서 제일 가는 선비요. 무거이는 탁현 땅에서 제일 가는 무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살금살금 뽕나무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마당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장서 있던 지연이 손짓을 하면 무거인이 단숨에 덮쳐 도박꾼들을 일망타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던 지연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거인이 방문 앞으로 바람처럼 내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검을 움켜쥐고 내달리던 무거인은 우뚝 멈춰섰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금방 낳은 갓난아기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용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입니다. 요씨 일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갓난아기를 달님에게 보여주듯이 두 손을 높이 치어들어 소리쳤습니다. 내 이름은 흉가이다. 부디 유씨 집안을 일으켜다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방문 앞에 선비와 무관이 지키고 서 있게 하고 태어나지 않았는가? 지연과 무거인은 자기들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갓난아기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갓난아기는 더 우렁차게 울어댔습니다. 큰 뽕나무 이야기 1. 태양이 흥가를 살리다. 떠돌이 유씨 집안은 북쪽의 땅 뽕나무 마을에 와서 집도 짓고 아들 흥가도 태어났습니다. 흥가라는 이름은 유씨 집안을 흥하게 일으키려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흥가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목이 뚜렷해지면서 생김새가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눈썹은 유달리 짙고 길며 두 눈은 총명하게 맑았으며 두 귀는 길게 늘어져 두 어깨에 닿았고 긴 두 팔은 무릎에 닿았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생겼구나. 생김새가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흥가의 생김새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흥가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흥가가 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림살이가 가난했습니다. 흥가 엄마는 이 집 저 집 농사일과 허드렛 짓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리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엄마는 흥가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흥가야, 저 실컷 먹어라. 흥가는 알았다는 듯이 맛있게 젖을 빨아먹었습니다. 엄마가 보리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울 테니 그때까지 자고 있어라. 엄마는 뽕나무 아래 그늘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거기에 흥가를 눕히고 재웠습니다. 흥가는 새근새근 잠들었습니다. 안심한 엄마는 자루와 바구니를 들고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보리를 베고 난 빈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엄마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하늘 한가운데서 쨍쨍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무도 풀도 태워버릴 듯이 뜨거운 햇빛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죽고 가자. 자루와 바구니에 보리 이삭이 가득 찼습니다. 엄마는 일어나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앞서프로 젖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기에게 젖 먹일 시간이 지나니 저 집으로 흐른 것입니다. 그제야 엄마는 퍼뜩 아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 햇볕에. 엄마는 자루와 바구니를 남겨둔 채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흥가야. 소리치며 허겁지겁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뽕나무가 드리운 그늘은 아침나절 그대로 아기의 머리에 드리워져 있고 아기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아가. 엄마는 흥가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그제야 뽕나무 위에 머물고 있던 태양이 서쪽으로 몇 뼘 굴러가며 그늘도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일이구나. 소문은 금방 마을에 퍼졌습니다. 뽕나무가 유씨의 아기를 살렸대요. 사람들은 태양이 흥가가 뜨거운 햇볕에 타 죽을까 봐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이 뽕나무에게 대수르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뜻은 큰 뽕나무라는 뜻입니다.
큰 뽕나무 이야기, 이 호랑이가 젖을 주다. 유씨 가족이 누상촌에 정착한 지 2해째가 되는 초여름이었습니다. 들에는 보리 수확이 한창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진 부자가 누구든 보리삭을 주워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흥가어머니도 보리삭을 주우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살밖에 안 된 흥가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렸죠. 무척 더웠습니다. 어머니는 흥가에게 젖을 실컷 먹였습니다. 우리 아기 착하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얌전히 자고 있어야지. 어머니는 뽕나무 그늘에 자리를 깔고 흥가를 눕혔습니다. 흥가는 엄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금방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흥가 어머니는 보리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끝이 안 보이게 넓은 보리밭에는 보리삭을 줍는 사람들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흥가 어머니는 열심히 보리삭을 주었습니다. 한 자루, 2자루, 보리삭 자루가 늘어나는 걸 보니 힘든 줄 모르고 힘이 났습니다. 어느새 정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점심밥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줍고 가자. 흥가 어머니는 이삭을 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흥가 어머니 점심 먹고 해요. 흥가도 젖 먹여야지. 그때야 흥가 어머니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빛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흥가야. 마당으로 들어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우뚝 멈췄습니다. 아니.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뽕나무 아래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는 걸까? 흥가 어머니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호랑이가 흥가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흥가 어머니를 보자 천천히 일어나 산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얼른 달려가 흥가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흥가는 눈을 또릿또릿 굴리며 웃었습니다. 배부르고 만족할 때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소문은 금방 마을에 퍼졌습니다. 보통 집안의 어린아이가 아니야. 호랑이가 젖을 주고 갔으니 그 아이는 분명히 왕이 될 거요. 그후부터 마을 사람들은 뽕나무집의 유씨 부부를 존중하고 흥가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키 큰 아이가 왕이 된 이야기. 겁장이 흥가. 흥가의 아버지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을 고생시켰어. 아버지는 부인과 어린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 유흥은 부인을 불렀습니다. 이걸 받으시오. 붉은 보자기로 싼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풀어보시오. 부인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번쩍번쩍 황금빛이 났습니다. 그건 자루에 황금이 칠해진 보검이었습니다. 그 보검은 예사보검이 아니오. 우리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왕실의 귀중한 유품이요. 그러니 흥가가 자라면 꼭 지니도록 하시오. 용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뽕나무 집에는 어머니와 아들 단둘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흥가의 나이 4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흥가의 나이 9살이 되었습니다. 흥가는 또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또래들이 노는 곳은 흥가의 집 뽕밭이었습니다. 굵은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나간 뽕나무는 올라가 놀기에 좋았습니다. 또래들은 나무 타기 선수였습니다. 재미있는 놀이는 나무에서 하는 숨바꼭질입니다. 또래들은 가위바위보로 순례를 정했습니다. 가위바위보. 5명이 주먹을 냈는데 흥가 혼자 가위를 냈습니다.
흥가는 순례가 되었습니다. 나무 밑둥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또래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순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높이, 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흥가는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를 10번도 더 부릅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3번, 4번쯤 부르고 곧바로 나무를 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흥가는 친구들이 나무에 다 오를 때까지 천천히 노래를 부릅니다.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피었습니다. 흥가의 노래처럼 지금은 온 들판에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또래들은 재빨리 뽕나무 가지로 올라갔습니다. 매일같이 오르는 나무라 겁도 없습니다. 노래를 마친 흥가가 나무에 오릅니다. 누구든지 쫓아 올라가 잡아야 순례가 바뀝니다. 흥가는 가까스로 굵은 가지에 갈라지는 넓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더는 못 오릅니다. 나무 타기도 못하고 겁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흥가는 겁쟁이, 겁쟁이는 흥가, 뽕나무도 못 오르고 오디만 따먹는데요. 야, 팔덕인데 왜 못 올라오니? 귀가 커서 나무까지 걸릴까봐 그러니? 저기 뽕나무인데 주인 노릇도 못하니? 자꾸 놀리자 흥가는 화가 났습니다. 좋아, 내가 못 오를 줄 알고? 누구를 쫓아가 잡을까? 흥가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일 높은 가지에 한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가지는 가늘어서 금방이라도 꺾어질 것 같았습니다. 너를 잡고 말 거야. 흥가는 그 아이를 잡기 위해 가지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팔로 윗가지를 척 잡고 발로 나뭇가지 사이를 발판 삼아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너 정말 올라오는 거야? 또래들은 놀랐습니다. 겁쟁이가 겁도 없이 그것도 맨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니 놀란 것입니다. 흥가의 손과 발이 바르르 떨립니다. 지금 흥가는 심장이 오그라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었습니다. 끝까지 오르고 말 테다.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흥가야, 안 돼! 위험해! 또래들은 잡혀서 순례가 되는 것보다 흥가가 떨어져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걱정이나 해. 난 자신 있어. 자신 있다고. 흥가의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제 흥가와 꼭대기에 오른 아이와의 차이는 한 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까지 있던 아이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올라오지 마! 흥가의 몸이 기우뚱거리더니 발이 미끄러지면서 나무 잡은 손을 놓쳤습니다. 흥가야! 또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흥가는 허우적거리며 떨어지다가 간신히 옆으로 뻗은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휴! 흥가는 팔이 긴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긴 나뭇가지를 양손으로 잡은 흥가의 발이 거의 땅에 닿을 것 같습니다. 흥가는 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그네를 타듯이 두 팔에 힘을 주고 몸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휙! 나무 그네를 탔습니다. 팔 힘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러자 나무 위에 있는 또래들이 또 놀렸습니다. 흥가 귀는 당나귀, 흥가 팔은 원숭이, 먼데 소리도 잘 듣고 그네도 잘 타지요. 흥가는 당나귀, 흥가는 원숭이래요. 흥가는 또래들의 놀림을 받으면서 싱글싱글 웃었습니다. 그 놀림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흥가의 생김새는 아기적 모습 그대로입니다. 두 귀는 길게 늘어져 눈으로 양쪽 귀를 볼 수 있었으며 양팔은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뽕나무집의 귀 큰 아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뽕나무집의 긴 팔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흥가의 생김새는 아무리 뜯어봐도 이상하고 우습게 생겼습니다. 노래들은 숨바꼭질이 시시해지자 이번에는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은 흥가의 집 뒤에 있는 복숭아밭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이름을 반도하라 불렀습니다. 넓은 복숭아밭을 엎드린 듯이 흐르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성 쌓기 놀이하자. 좋아, 누가 더 멋진 성을 쌓기다. 노래들은 모래밭에서 성을 쌓았습니다. 모래를 파 쌓고 돌을 조아 쌓고 나무로 문을 만들고 풀과 꽃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어느새 모래성을 다 쌓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주 큰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무너지게 허술했습니다. 꽃으로 장식한 으리으리한 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습니다. 어떤 아이는 돌로 쌓았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있어서 위험했습니다. 겁쟁이 흥가가 쌓은 성은 튼튼했습니다. 성벽도 튼튼하고 높은 누각에서는 사방이 다 보일 것 같고 성문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와, 흥가성이 제일 튼튼하다. 맞아, 그러니까 흥가가 왕이야. 흥가가 왕이면 나는 장군할 거야. 나는 충신이 될 거야. 나무에 못 오른다고 겁쟁이라고 놀리고 파리기로 귀가 크다고 원숭이라고 놀리던 그 아이들이 흥가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좋아, 그럼 나는 왕이 될 거야. 흥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10살에 왕이 된 겁쟁이 흥가. 그 겁쟁이 흥가가 훗날 정말 왕이 될까? 흥가 또래들은 복숭아밭, 뽕나무밭을 누비고 다니면서 마음껏 뛰고 놀았습니다. 흥가가 새 이름을 얻게 된 이야기. 내 이름은 유비이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흥가의 나이 14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노상천 뽕나무밭은 온통 푸른빛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뽕나무 밭에 나가서 뽕잎을 땄습니다. 노상촌에서 뽕나무밭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유리라는 지주입니다. 이 지주에게는 1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소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도 바구니를 들고 뽕밭에 나갔습니다. 뽕밭에는 다른 처녀들도 많았습니다. 처녀들은 노래를 부르며 뽕잎을 땄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네 뽕잎은 푸릇푸릇하고 처녀들은 뽕잎을 따고 오디는 푸르게 익네. 소연이도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심히 뽕잎을 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말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뽕밭 너머 저쪽에서 누런 먼지가 일었습니다. 처녀들은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저 무리들은 불량배들일 거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모두 숨어요. 처녀들은 얼른 몸을 낮춰 뽕밭에 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을 타고 달려온 무리는 탁현에서 소문난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뽕밭 머리에 말을 멈춘 불량배들은 말에서 내려 우르르 뽕밭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무로! 숨어있던 처녀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쫓고 쫓기고 불량배들과 처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도망치지 않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뽕밭 주인의 딸인 소연이었습니다. 나를 잡아가라. 처녀들을 쫓아가던 불량배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런 맹나온 게 있나? 불량배들의 후두머리가 소연이를 붙잡았습니다. 넌 왜 도망가지 않느냐? 나는 이 밭 주인의 딸이다. 그러니 나를 잡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해코지 말아라. 불량배들은 소연이를 끌고 가버렸습니다. 소연이가 불량배들에게 납치되었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그 못된 불량배들을 보고만 있다니. 도대체 관아의 나절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불량배 두목이 높은 사람의 아들이래요. 뭐요? 세상에 자기 아들이 불량배인데 높은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겨스라치들이 썩었어요. 썩었어. 노상촌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소연이를 구해낼 것인가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일을 맡아보는 이장 유신이 나섰습니다. 소연이를 잡아간 불량배는 기관이라는 자입니다. 이자는 탁현성의 벼슬아 지인 자기 아버지의 힘을 믿고 제멋대로 날뛰는 자입니다. 소연이는 이놈들의 소굴로 소연이는 이놈들의 소굴로 잡혀갔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마침 잘 되었어. 내 아들 유기가 그놈의 소굴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어요. 유기와 연락을 하여 소연이가 갇힌 곳을 알아내는 게 좋겠어. 그렇다면 유기와 연락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요? 총명하고 담력이 큰 청년을 보내야 합니다. 누가 좋겠어? 글쎄,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하겠습니다. 뒷전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소년이 나섰습니다. 바로 흥가였습니다. 넌 너무 어려서 안 된다. 유신이 잘라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저들 소굴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식당에서 필요한 물건을 배달해주는 배달꾼으로 꾸미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로구나.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흥가 소년을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이튿날 흥가는 닭 2마리를 가지고 불량배들의 소굴로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는 칼을 찬 졸개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냐? 예, 식당에 닭을 배달하러 왔습니다. 흥가가 살찐 닭 2마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들어가! 무사히 문을 통과한 흥가는 바로 식당으로 가 유기를 만났습니다. 유기는 소연이 잡혀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뒷방에다 가둬놓고 밥도 주지 않고 있단다. 흥가는 마을 사람들과 의논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흥가가 물었습니다. 마침 3일 후에 기관의 어머니 생일이야. 그날 잔치를 위해 식당 일이 바쁘니 너를 불러내 내 일을 돕게 하면 일이 쉬워질 거야. 잘 됐습니다. 그날 소연 아가씨를 가면 되겠네요. 그래, 잔치가 벌어지는 틈을 타서 일을 꾸미자. 유기와 흥가는 머리를 맞대고 수근수근 의논을 했습니다. 3일 후 저녁이 되자 소굴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떠들고 기관의 식구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이미 식당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던 흥가는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길 기다렸습니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습니다. 이윽고 약속한 사병이 되었습니다. 미리 소굴 근처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근처 숲에 불을 질렀습니다. 바람을 타고 불길이 번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유기와 흥가가 소리쳤습니다. 술에 취하여 잠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로 빠져나가려고 우왕좌왕하며 소리쳤습니다. 소굴 안은 금방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흥가와 유기는 재빨리 뒷곁 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소연이 갇혀 있었습니다. 소연 아가씨, 빨리 나오세요. 유기가 골방문을 부숴버렸습니다. 흥가야, 어서 소연 아가씨와 이것을 빠져나가. 뒷문으로 나가면 안전해. 예, 알았어요. 형도 조심해요. 흥가가 소연 아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뒷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미 유기가 뒷마당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흥가와 소연이는 무사히 소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소굴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노상천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불에 타는 소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음과 힘을 합치고 또 지혜를 모아 소연이도 구하고 나쁜 짓을 일삼던 불량배들을 혼내준 것입니다.
이번 일에는 흥가소년의 공이 컸어요. 암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담력이 있고 총명하지요. 그뿐 아니라 마음이 착하고 효자입니다. 분명히 장래 큰 인물이 될 거요. 유신이 흥가를 불렀습니다. 소현이를 구하고 불량배를 혼내주는 일에 내 공이 정말로 크다. 이제부터 부를 내 이름을 내가 직접 지어주고 싶구나. 예, 아저씨 부디 좋은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비가 어떠냐? 가출 비자이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오늘부터 비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제 흥가는 아버지가 지어준 어릴 적 이름 흥가를 버리고 마을의 대표이며 먼 친척벌 아저씨가 되는 유신이 지어준 비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비라는 이름은 모든 것을 이지럼 없이 갖추었다는 뜻으로 유신이 유비의 인물됨을 알아본 것입니다. 어린 집신장수 이야기, 현자의 예원. 유비의 나이 15세였습니다. 이제는 청년 같은 모습입니다. 한참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서당이 없었습니다. 또 서당이 있다고 해도 유비의 집은 가난해서 공부를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유비 집은 그 흔한 복숭아밭도 뽕나무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돗자리를 짜고 집신을 삼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날이면 장터에 나가 돗자리와 집신을 팔아 겨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자, 누상촌 돗자리가 있습니다. 왕걸로 쫀쫀하게 짠 돗자리요. 질기고 시원한 돗자리입니다. 자, 누상촌 집신이 있습니다. 물 먹인 지프로 삼은 집신이요. 질기고 편한 집신이요. 유비의 돗자리와 집신은 질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탁현에서 노상천의 돗자리 잠수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공부시키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사서도 읽어야 하고 병법도 읽어야 하는데 어머니의 걱정은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유신이 유비의 집에 다니러 왔습니다. 장차 큰 일을 하려면 배워야 한다. 무예도 중요하지만 학문은 더 중요하단다. 마땅한 선생을 만나면 공부를 하도록 해라. 예, 아저씨, 명심하겠습니다. 유신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학비는 자기가 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와 유비는 유신을 배웅하기 위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 뽕나무는 언제 봐도 신기하구나. 수백 년이 넘게 푸르게 자라고 있으니 말이다. 아저씨는 뽕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웬 노인이 마당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이 나무가 뽕나무가 아니요. 노인은 뽕나무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예, 할아버님, 100년도 된 나무입니다. 유비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예사나무가 아니로다. 머리와 수염이 새하얀 노인은 한참 동안 뽕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현자 같았습니다. 현자께서 예사나무가 아니라면 어떤 나무를 이르는 말씀이신지요? 유신이 물었습니다. 예로부터 마을에 큰 뽕나무가 있으면 큰 인물이 나온다고 했어. 멀리서 이 나무를 보니 나무가지가 마치 마차 덮개 같았어. 이 집안에서 덮개 달린 마차를 타게 될 인물이 틀림없이 나올 것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씨는 더 궁금하였습니다. 덮개 달린 마차라면 어떤 마차를 이르는지요? 나라를 세울 황제요. 예, 황제라고요? 유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유비가? 그런데 이 귀 큰 아이가 대개 아드님이요? 노인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예, 현자님. 이름이 무엇인고? 예, 현자님 성은 유이고 이름은 비라합니다. 유비라. 큰 뽕나무 집에 귀가 큰 귀인이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네. 밑동은 아름드리요 가지는 마차 덮개 같으니 왕이 탈 마차라네. 노인은 한바탕 껄껄 웃고 가던 길을 떠났습니다.